안녕하세요, 닥터인입니다. 주변에 한약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한약의 효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한약 선호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과학중심의학연구원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은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없는 의료행위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로부터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학중심의학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이 한약재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해 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한의계에서는 한약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한약이 뭐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 한 번에 뭉뚱그려서 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약재 중에는 독성이 강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분들은 단독으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뭐 어떤 질병을 가진 환자나 아니면 다른 약을 복용 중인 그런 환자들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의사들이 그런 사례들을 계속 목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약이 안정성 검증을 받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약은 3단계의 임상시험을 거칩니다.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서는 이제 동물 실험하고 세포 실험 같은 전임상 시험들을 거쳐가지고 그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임상 시험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을 하면은 그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수백 명에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야 하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허가가 돼서 시판이 되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안전성을 추적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안전성을 추적을 해가지고 임상시험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은 허가가 철회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한약은 우리나라에서 한의사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그냥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약재 조제에 대해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사탕 하나를 만들더라도 영양분이나 재료 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약재에서는 그런 따로 표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예, 한의사가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할 때는 거기에 뭐 어떤 한약재를 얼마큼을 넣는지 그거를 표시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그걸 물어봐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환자가 부작용 피해를 입었다고 한의사를 그 한의원에다가 요청을 해도 정보를 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진료 기록부는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진료 기록부를 보면은 한의사들 거기 직원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써져 있어가지고 환자가 자기가 뭐 어떤 한약을 먹었는지 그런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 의약품용 한약재는 한의원에서 한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한의사들이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걸 제가 보기는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 한약 판매점에 가면은 거기서 의약품용 한약재를 달라고 하면은 값이 약간 더 비싼 의약품용 한약재를 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일반 한약상에도 다 유통이 되고 있고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는 의약품용 한약재에 그 벤조피렌 검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벤조피렌 검사는 어떤 건가요? 몇 년 전에 라면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막 환수 조치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성분인데 저희가 한약재 8종에 대해서 벤조피렌 검사를 이제 실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벤조피렌 문제점이 여러 가지 한약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황과 숙지황 딱 2가지에 대해서만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5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8가지를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오메라는 한약재에서는 그 5 마이크로그램의 9배가 넘는 양의 벤조피렌이 검출이 됐고 여정실이라는 한약재도 그게 초과해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라면에서 나왔을 때는
그 문제가 됐을 때 2에서 4.7 네. 마이크로그램 퍼 킬로그램인데 한약재는 기준 자체도 그것보다 높습니다. 네. 그럼 당시에 이게 발암 물질 때문에 더 좀 이슈가 됐었는데 배로 많았다는 뜻이네요. 예, 그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고 그래서 문제는 오매에서 그렇게 많은데 오매에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의약품용 한약재라고 하더라도 네. 정부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식으로 다른 성분들도 각각 조사를 해보면은 문제가 많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약재들에 대해서 한의사가 쓰면 안전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 한의사들이 처방한 한약을 먹고 잘못되는 환자들도 많고 네. 제 주변 의사들이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한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한방 부작용을 따로 집계를 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예, 그게 뭐 거기에 대한 통계가 없어서 우리가 부작용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는 한의사들도 모르고 뭐 저희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네. 일반적으로 약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한의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독성이 든 줄 알면서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한의사들은 한약에 대해서 배울 때 뭐 과학적인 그런 기준에서 배운 게 아니라 옛날 책들에 있는 그런 책들을 기준으로 배웠기 때문에 네. 옛날 사람들은 위험한 줄을 모르고 썼던 그런 한약재들을 한의사들이 그냥 그거를 신뢰를 하고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제가 한의사들만 들어갈 수 있는 한의사들 비밀 카페가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정보를 봤는데 초라는 맹독성 한약재가 있거든요. 네. 이제 일반인들이 막 산에서 채취해가지고 술 담궈 먹다가 사망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그러는데 네. 그런 아주 위험한 한약재를 한의사가 자기가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려고 그거를 넣어가지고 먹었더니 몸이 이상한데 이거 왜 그러냐라고 다른 한의사들한테 질문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한의사들이 이게 위험한 줄을 알 텐데 허리 디스크처럼 치명적이지 않은 질병에도 그런 것들을 막 사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한의사들이 한약을 쓰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정부에서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농산물이나 천연물들을 따로 엄격하게 그 유통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의사들은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한의계의 주장은요, 한의학이 역사가 수백 년 이상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이 됐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실 이 주장은 동의보감만 봐도 쉽게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동의보감에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처방이 한 20가지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려냈을 거냐? 그렇진 않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동의보감에 있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처방이 그 전에 있는 다른 책들에게서 이제 전해 내려오는 동안 한 번도 검증을 하거나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고 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나온 뭐 효과도 근거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중금속, 위험한 중금속들인 뭐 납이나 수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뭐 납이 독이 없다고 적혀 있기도 하고 수은도 몸에 좋다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상식으로는 납이나 수은은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많이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또 한약을 복용할 때 간을 망가뜨린다 이런 주장도 있고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약 중에서 간에 그 악영향을 주는 그런 한약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간독성이 있는 한약재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한의사들도 한의대 교수들도 논문을 쓴 적이 있고요. 네.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약을 먹으면 무조건 간이 나빠진다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지만은 한약을 먹으면은 간이 나빠질 수도 나빠지는 그런 한약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한약이나 다른 약들도 사실은 부작용이 있으니까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약을 사용할 때는 그 부작용이나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항암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굉장히 크고 뭐 부작용이 힘들다고 하는데도 그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약을 쓰면은 죽을 환자를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서로 저울질을 했을 때 쓰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약이 부작용은 아주 적지만은 효과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는 그 약을 썼을 때는 무조건 손해를 보는 일밖에 생기지가 않는데, 저는 한약이 효과를 입증해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네. 한약이 만약에 뭐 부작용이 적은 한약재들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용하는 게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한약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사실 아직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께 뭐 당부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한약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효과를 기대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한의학에 많은 연구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은 그런 검증 작업은 전혀 거의 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래서 한약을 복용하느라고 뭐 진짜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검증된 방법을 놔두고 엉뚱한 데에다가 시간을 뺏기고 돈을 낭비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칠 위험성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석하 원장님께서는 이 한약이 위험성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효과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평소 한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이번 내용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